자, 안녕하세요. 불교사와 관련해서 사실은 가장 신기하고 특징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 안 믿어야 될지 이 경계들을 마구 넘나드는 삼국유사, 붓다로드 삼국유사 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선덕여왕과 그다음에 다음 시간쯤에 다다음이나 이때쯤에 이제 진덕여왕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사실 삼국유사가 여러 편으로 되어 있는데 권수로는 총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왕력편이라 해서 왕들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표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기편, 기편 대부분 왕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로 끝나면 한 권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흥법편, 불교를 일으키는 이제 흥법, 그 다음에 뭐 탑상편, 피은편 뭐 이래 갖고 쭉 있는데, 사실 오늘은 그 5권 중에 한 권이 거의 끝나는 진덕여왕까지로 치면 그렇게 끝날 겁니다. 그래서 선덕여왕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어떻게 보면 신라 임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선덕여왕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지금까지도 널리 알려진 게 선덕왕 직위삼사라고, 선덕왕의 예언적인 3가지 사건. 그래서 뭐 모란꽃에는 향기가 없다. 옥문지에 개구리가 우는 걸 보고 백제군이 쳐들어왔다는 걸 인지했다. 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나를 도리천에 장사 지내라. 이렇게 했다는 그 이야기들을 해줄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사실 못 들어본 이야기고,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모란꽃에 향기가 없다, 뭐 이래 딱 이제 그림만 딱 보고 그걸 통밥으로 찍어서 알아맞혔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세대에는 다 흔히 이야기됐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것의 내막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싶어요. 그것도 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가계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선덕여왕이. 그래서 진평왕 딸이고요. 이 딸이 아주 유명한 집 딸입니다. 이게 진평왕한테 딸이 3이 있는데, 그러니까 족보를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흥왕 때 시작되는 거지. 진흥왕 족보죠. 진흥왕 밑에 이제 동륜이라고 하는 동륜태자가 먼저 죽었고, 동륜이 먼저 죽었고, 그 다음에 사륜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금륜 오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쪽에 진지왕이 있고, 이 아들이 용춘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용수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거는 황룡사 찰주본기, 그건 금성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명칭이 더 정확할 거예요. 삼국유사나 이런 데는 용춘 그리고 일작 용수, 다른 말로 용수라고도 한다, 이렇게 하는데 용수가 더 정확할 거고, 요 아들이 아시다시피 김춘추입니다. 용수 아들이 춘추, 춘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륜 밑에 진평왕, 재위기간이 박혁거세 다음으로 가장 길었던 이 진평왕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집안에서 요 딸들이 나오는 거죠. 선덕여왕, 그 다음에 진덕여왕,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 이 사람 동생이,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백반왕이에요. 백정왕. 그리고 이 동생이 국반이거든요. 여러분 뭔 뜻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게 저게 뭐냐면 부처님 할아버지가 사자협왕이고요. 그다음에 부처님 아버지가 정반왕이고, 그다음에 정반, 백반, 곡반, 감노반 이렇게 가거든요. 정반왕이 이 백정왕, 백정왕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반이 누구 할 것 같아? 국반이 누굴 것 같아? 곡반 발음이 국반하고 통해요. 이 얘기는 한 놈이 더 있구나, 누군가 있구나. 그리고 희한하게도 이 양반은 어떻게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짓지? 그리고 이 정반왕, 쉽게 말해서 요 동륜, 요 진평왕의 부인이 마야 부인이잖아요.
이거는 붙인 이름이었을 거예요. 이건 붙인 이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국반왕의 딸이 진덕여왕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덕여왕 쪽에서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이쪽 계열에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쪽 계열에서 지금 하고, 되게 재밌지 이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동생이고, 선덕여왕은 덕만이고, 이 진덕여왕은 그 유명한 승만입니다. 승만 들어보셨어요? 승만? 대승경전을 조금 이렇게 보다 보면 승만경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날렸던 여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승만, 이제 조금 약간 상태 매롱이었다가 부처님의 감화를 받고 굉장히 이렇게 잘했어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기야라는 사람이 있고, 승만은 원래부터 상태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애장 삼부경이라고 불러요. 승만경, 열애장경, 부중불감경. 이게 이제 열애장 사상을 대변하는 인도에서 나온 열애장 사상이 불성 사상하고는 조금 다른데 모든 사람에게는 다 깨달음의 본류, 그러니까 본질이 들어가 있어라고 하는 거를 핵심으로 나오는 그런 경전이에요. 그 주인공이 승만 부인이거든요. 승만 부인.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을 따서 승만경입니다. 그런데 진덕여왕이 승만이야. 그래서 부처님하고 관련된 사람의 이름을 다 차용하고 있구나. 지금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집에 지금 딸이 셋이잖아. 이렇게 해서 요거는 승만으로 내려가는 거고, 진덕여왕으로 내려가는 거고, 여기에 딸이 셋. 그게 딸들이 누구냐? 지금 이 딸이에요. 선덕여왕. 그 다음에 셋째 딸이 선화공주. 선화공주 또 여러분 세대에는 다 들어봤잖아요. 지금 선화공주 얘기 잘 모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은 선화공주 해도 얼마 전에 명상 어떤 한다고 그 교육받으러 가니까 이름이 선화예요. 그러니까 인경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화공주 이렇게 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늙었다. 이거 옛날 그거다. 요즘 선화공주 사람들 모른다. 낭랑공주, 선화공주가 여러분들 귀에는 굉장히 익은 이름인데 요즘 애들은 잘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 공주하면 평강공주, 이게 삼강체제, 공주 삼강. 이렇게. 아니, 맞잖아. 평강공주가 어떻게 보면, 내조의 여왕. 내조의 여왕이 평강공주. 그 다음에 선화공주는, 마동이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울보고 자기 말 안 듣고, 부모님 말 안 듣고, 그렇게 해서 딴 나라 가서 대박이 났다더라. 이게 선화공주.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참, 낭랑공주는 남자를 위해서 나라를 제낀,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세 공주 중에는 가장 비극적인, 그리고 그런 식으로 되면 결국 그 여성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나라가 있을 때 자기 위치가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다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죠,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선화공주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저게 한국사의 엄청난 미스테리였거든요. 왜냐하면 진평왕이 이 선화공주 남편이 누구냐면 백제 무왕입니다. 그 유명한 무왕이거든요. 미륵사를 창건했던 무왕이 저게 출신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위덕왕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왕가의 피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 마룡지 전설에 보면 엄마가 연못에 용하고 어떻게 해서 낳았대. 대부분 이런 야리한 이야기들이 있는 데는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용하고 뭘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신하고 뭘 했어요. 이거는 생각해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람이 났거나 안 그러면 이 바람난 대상이 뭔가 왕실하고 관련된 사람이면 용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전에는 용이
임금의 상징이잖아. 뭐 골룡포, 용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왕실의 피가 흐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나 이렇게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사에는 왕의 아들로 나오고 이제 떠도는 이야기에 의하면 지룡하고 그 연못 용하고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나왔대. 예. 그렇게 해서 근데 이야기를 보면 그 지룡설화가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선화공주랑 연결될 수가 없거든요. 제대로 된 왕가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이야기인데 흥선되어 온 건 이하응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게 마치 뭐 파라코, 그다음에 몰락한 양반 뭐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반전시켜서 이렇게 그 일제강점기 때 나온 소설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물론 안동김 씨의 눌려는 있었지. 그렇지만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뭐 상가집 개처럼 이렇게 다녔어요. 뭐 이렇게 약간 기인같이 뭘 했어요.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찾아보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하고는 좀 다르고 여기는 지금 뭐 백제에서 와서 말을 팔면서 애들을 꼬드겨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인터넷 뉴스를 퍼뜨리는 거지.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공주를 후린다더라. 야, 이거 그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의 일을 벌였지. 그런데 무왕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저게 될까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무왕이 직접 그 왕실피가 흐르는 사람이 왕위 계승권자 중에 한 명이 좀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직접 신라 적국으로 올 수 있을까? 그리고 무왕의 행동 태도를 보면 그 다음 패턴이 뭐냐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것도 뭐 저대로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순탄하게 된 건 아니고 쟁취를 했지. 쟁취를 해갖고 왕이 되고 난 뒤에 신라를 더럽게 패거든, 진짜. 그래서 시호 자체가 무왕이니까. 그때 그나마 진평왕이 있을 때는 어떻게 좀 됐는데, 진평왕이 워낙 노련한 분이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선덕여왕이 들어서면서부터 진짜 뒤지게 맞지. 야, 이렇게까지 맞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결혼 동맹이면 그렇게까지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백제 사람이 신라로 넘어와서 쉬운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언어가 잘 안 통했을 겁니다. 지금은 전라도나 뭐 경상도나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우리가 다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는 정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알아듣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말만 해도 이게 외국인인가 이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주도보다 격차가 훨씬 컸지 싶어. 제주도 방언보다 훨씬 격차가 컸지 싶어. 그래서 국경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렇게 한번 닫히기 시작하면 북한하고 우리도 지금 갈린 지 한 70년 정도 되니까 말들이 안 통하기 시작하고 100년 되면 아예 안 통한다는 거거든요. 거의 이제 알아듣기가 쉽지 않다. 이 정도까지 나가는 게 언어학에서는 100년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단절시켜 놓고 연속이 되면 관계가 없어. 근데 이렇게 막아 놓고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도 예전에는 막혀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말도 잘 안 통했을 거고 거기서 말을 팔아서 야 그걸 진짜 어떻게 보면 찌라시로 성공한 요즘으로 말하면 낚시의 원조지. 야, 그래갖고 공주를 낚아서 후려가지고 셋째 딸을 데려가서 어떻게 했다더라. 그게 이제 미스테리로 남아 있었어요. 역사를 좀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불가능한데.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은데 전혀 불가능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기록이 나오니까 별놈의 일이 다 있을 수 있겠지. 뭐 동킹만 사건도 있는 거고, 뭐 사라예보에서 총 한 번 맞고 나서 뭐 세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고,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 거고, 진짜 뭐 베트남 전쟁이 저렇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 그거 뭐 미국이 들어가서 한 따까리 하고 나올 줄 알았더니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네. 이렇게 된 거고. 그런데 나중에 미륵사 이제 탑에서 이제 연기문이 나온 거죠. 거기에는 사택적덕의 딸로 나오는 거죠. 무왕의 부인이 사택적. 사택씨는 원래 백제에 알아주는 명문가입니다. 그래서 복성을 쓰는 거예요. 사택씨예요. 사택씨. 쟤네 부여씨잖아. 백제가 부여씨잖아. 그렇게 복성을 쓰는 거예요. 복성은 두 글자짜리 성. 그렇게 해서 사택적덕의 딸로 나와서 선화공주는 구라인가?
대해서 논점이 또 붙어요. 그래서 이제 선화공주가 원래 부인이었다가 일찍 죽어가지고 뭐 두 번째 부인을 뒀다는 둥 뭐 별로 얘기들이 다 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자료들이 워낙 단편적이기 때문에 고대사라고 하는 게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고대사를 할 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대사는 반틈은 신기야. 자료도 없고 그냥 그러려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딱 연결시켜 가지고 맞추기만 하면 아구만 맞으면 논문이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게 해서 그 선화공주가 저 진평왕의 그러니까 덕만이 동생입니다. 선덕여왕 동생. 그리고 그 위에 한 명이 더 있죠. 천명부인이라고. 이거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천명부인 들어보셨어요? 천명부인도 있고 만명부인도 있는데. 되게 재밌어. 천명부인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아들이 대단하지. 누군지 아세요? 그 아들이 김춘추입니다. 김춘추 엄마, 김춘추 엄마.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용수 부인이 지금 천명 부인이다. 용수 부인이 그 밑에서 김춘추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 봐봐, 진평왕 밑에 딸이 선덕여왕, 그 다음에 천명 부인, 그 다음에 선화공주 이렇게 있고 이 천명 부인이 일로 가는 거지 지금. 그래서 김춘추가 나오는. 만명 부인은 누군지 알아요? 만명 부인? 만명 부인도 굉장히 대단해요. 만명 부인 굉장히 대단해요. 김서연 부인입니다. 김서연 부인. 김서연 누군지 모르겠지? 그 아들이 대단해. 이름만 딱 들어봐도 대단한 김유신입니다. 김유신. 김유신 엄마예요. 김유신 엄마. 근데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한 게 여기서도 미스테리예요. 여기서도 미스테리한 게 뭐냐면 이 양반을 폐위시키고 이 양반이 왕이 됐거든. 화백제도에서. 그런데 왜 이 양반을 폐위됐는데 이 집안은 계속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귀족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다른데 재벌가라고 생각해봐. 내가 재벌집 아들이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조그만 기업체 하나를 줬어. 뭐 삼성가야. 그러면 전자는 아니더라도 뭐 좀 하나 큰 거 하나를 줬어. 그렇게 했는데 내가 상태가 메롱이야. 그래서 내가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너 그 회사 토해내. 그래서 토해냈어. 그래도 나는 재벌집 아들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유럽으로 얘기하면 내가 합스부르크왕과 피를 갖고 있어. 그냥 끝이야. 그걸로 그냥 끝이야. 먹고 사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지위가 날아가도 이 양반의 왕위가 날아갔어도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날아가잖아요. 이쪽이 완전히 싹 쓸립니다. 싹 죽여버리죠. 붕당 정치에서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다른 거예요. 시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뭔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거지. 금이지, 금. 금으로 예를 들어서 뭐 향로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놨어. 그러면 그거 내가 관리 잘못해가지고 땅 위에 떨어뜨려 다 찌그러졌어. 그래도 가치가 있지. 이해가 되죠? 도자기면 깨졌어. 끝이지 뭐. 안타까운 거지. 그게 근세하고 중세까지의 문화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무왕 때문에 이제 선덕여왕이 작살이 나는 거지. 선덕여왕을 여왕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선덕왕입니다. 선덕왕. 그리고 여왕이라고 표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폄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특수화시켜서 겸하는 거예요. 근데 선덕여왕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고려 때까지도 고려 전반기까지도 그냥 선덕왕이에요. 그런데 여왕이라는 이름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라 하대에 선덕왕이 한 명 더 있어.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 그래서 헷갈리니까 여자를 넣고 김부식이 그렇게 여자를 씹거든요. 여자를 씹거든. 김부식은 철저하게 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그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요즘 애들은 잘 못 들어본 얘기지만 여러분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선덕여왕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신라본기 5권에 나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진짜 여자를 우습게 봤어. 서경에 보면
빈계지신. 빈계가 뭐냐면 암탉의 새벽, 그러니까 암탉이 새벽에 온다는 거예요.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한데, 저거는 암탉이 오는 것 같은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 어떻게 보면 폄하 발언이죠. 그래서 주역 개사에 보면 천존지비라는 말이 있어요. 그 하늘은 존귀하고 땅은 비천하다. 그거를 남성은 존귀하고 여성은 비천하다. 라는 표현으로 바꿔가지고 쓰면서 저 얘기를 합니다. 개빈지신이라는 말을 쓰고 주역에 이시부척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파리한 돼지가 나댄다. 근데 여기서 파리한 돼지가 암컷 돼지라는 뜻이에요. 상태 메롱이다. 똑같은 말을 쓰는데 그중에서 두 번째 거는 저 파리한 돼지가 꼭 암컷이냐에 대한 논점이 약간 있기 때문에 앞에 말이 유행하는 거예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다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그리고 저게 주역에 보면 천풍국계에 나온다고.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천풍국계가 아주 안 좋은 꾀입니다. 대표적으로 안 좋은 꾀. 대표적으로 좋은 꾀가 지뢰복계, 지천택계, 그 다음에 화수미제계 이렇게 되는데 지뢰복계를 보면 요거하고 정반대인 걸 알 수 있어요. 궤를 보면 요거는 짝대기가 맨 밑에 있고 여기는 끊어진 게 맨 밑에 있고 뭐 큰 차이 아닌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음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게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발전할 일만 남았어. 요게 조금씩 지나면서 요게 이렇게 바뀌어. 하나씩. 이렇게 끝까지. 야,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보면 기독교하고 오지.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게 지뢰복계예요. 지뢰복계. 이거는 뭐냐면 IMF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조짐이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끊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다 절단나는. 그래서 암컷이 나댄다더라. 암컷이 나댄다더라. 그런데 모든 선진국은 여성이 나대면 선진국이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성 노동 가치도 크기 때문에 부부가 다 벌어야 돼요. 그게 선진국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상의 선진국화가 되면서 지금은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예전에는 뭐 도화살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안 좋다 그랬어요. 여자들이 그런 게 있으면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다 좋은 살입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게, 그러니까 돈 버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돈 버는 거예요. 뭐 장사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거고. 옛날에는 집안에만 딱 있어야 되니까 안채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경우에는 나다니면 안 되죠. 그리고 예전에는 도화살이 있으면 좀 이뻐요. 왜 복숭아를 그렇게 이쁘다고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화살이 있으면 이뻐. 그 이쁘면 연예인. 이렇게. 그래서 몰라 도화살, 월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요즘은 화개살은 조금 달라요. 화개살은 뭐냐면 승려가 되고 이런 게 화개살이에요. 그래서 이게 김부식이 선덕여왕에 대해서 사론을 쓰면서 그러니까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어떤 중간중간에 내가 보기에 이렇게 논평문을 써요. 몇 줄씩. 근데 저놈이 하필 이런 식으로 썼다고. 그래갖고 이제 여성을 씹는 거야. 여성을 씹는 거야.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아무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그 기록이라더라. 그리고 이 선덕여왕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릴. 이 선덕여왕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덕여왕이 아버지 진평왕이 재위기간이 너무 길어.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재위기간이 보통 긴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렇잖아. 55년. 그죠? 55년 정도 재위를 했기 때문에 선덕여왕이 아무리 낮춰 잡아도 40은 이상입니다. 40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왕이 돼서 왕 되고 애를 낳았어. 이래도 보통은 이제 한 50 정도쯤에 보위에 안 올랐겠나 이렇게 하거든요. 50이면 제가 뭐라 그랬죠? 가는 나이입니다. 가는 나이. 신사임당 47, 율곡 48. 요즘은 48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정조도 48에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게 정조 자기가 호를 지었는데 만천 명월 주인홍. 이게 늙은 용자거든요. 늙은 용자.
이게 화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기를 늙은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48에 죽어. 옛날 나이로 치면 49. 해 바뀌어서 이제 한 가지씩 깎아줬잖아. 48에 죽어. 48이 뭐냐? 옹이야. 늙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부활입니다. 그게 옹이야. 그런데 되게 웃기는 게 되게 늙은이 옹자인데 나옹 스님도 나옹 게으른 늙은이 이러는데 53살인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별게 없어요. 별게 없어. 옛날에 그러니까 늙은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6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늙었다. 이렇게 우기는 분들 주변에 굉장히 많아. 그래서 선동여왕이 한 50쯤에 예를 들어서 뭐 40대 중반 이후 한 50 정도의 보위에 올랐다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0으로 보면 안 돼요. 그때 50은 이미 여러분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봤었던 꼬부랑 할머니라고 하는 분들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한갑 정도 될까 말까 할 정도예요. 지금 잘 생각해봐. 그리고 어렸을 때 어르신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지금 50대예요. 50대 중반 이런 분들을 여러분 어렸을 때 어르신이라고 불렀어. 근데 실제로 그때 그 어르신이라고 불리던 사람들 우리가 떠올려 보면 진짜 이게 막 주름살도 밭골이 진짜 깊지. 이게 자외선 때문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회탈 같이 생겼지 진짜 이렇게. 지금은 어디서 보기도 힘든 그런 얼굴들이 있었죠. 그래서 50이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상늙은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왕이 된 거야. 여자가 왕이 된 거야. 찰스, 영국 여왕, 찰스. 지금 70인데 왕이 됐어. 난 그 찰스 진짜 그 왕 될 때 사인하는 거 내가 그거 너무너무 인상적인. 사인하는데 잉크 묻었다고 에이씨 이러면서 가는 와 이게 70 먹은 노인이 할 행동인가. 그것도 전 세계 카메라가 다 찍고 있는데 이게 지금 생중계 될 건데 분명히 거기서 이걸 해야 되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혹시 이게 약간 기능이 좀 떨어졌나? 이게 조금 갔나? 이 생각도.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보통 때는 에잇 이러면서 집어 던지더라도 찍잖아. 물론 저도 아까 화개살에 말리긴 했는데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 왕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 왕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위 기간이 16년인데 16년 만 15년인데 이게 굉장히 나중에 죽을 때도 좀 희한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 했다 그러면 16년이면 66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한 45 하면 한 60 정도에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몇 살에 언제 태어난지가 안 나와. 그래서 한 아무튼 환갑 이상 돼서 그 근처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환갑에서 한 60에서 65살 정도 사이에 돌아가셨을 거야. 근데 죽을 때도 아주 야리하다고. 비담과 염종의 난이 발생해. 여자가 정치를 잘 못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러면서 비담이 나옵니다. 비담이. 들어보셨어요? 비담과 염종. 우리 조상은 맨씨 이런 데서 반란만 일으켜요. 비담이 있는데 저 비담이 오해합니다. 비담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비담이 상대등, 이거는 국무총리. 저 비담이 누구냐면 아비달마 할 때 아비달마를 줄여서 아비달마가 논서 대론 이렇게 번역하는데 아비달마를 줄여서 아비담, 비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서 선생이야, 논서 선생. 그런데 이 양반이 상대등이었는데 누군가가 원래 선덕여왕이 돌아가시면 아들이 없으니까 이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등 국무총리. 그러면 이 사람이 왕위 계승서열 거의 1순위인데 누가 자꾸 치고 올라오는 거지. 기분이가 안 좋지. 그게 김춘추입니다.
김춘추. 김유신 세력을 등에 업고 이제 나중에 나올 겁니다. 진덕여왕 때 보면 김유신한테 그때도 안 됐는가 봐. 호림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대단하거든. 호랑이가 나타나니까 꼬리를 잡아서 좁혀가지고 죽였대. 몰라, 나도 모르겠어. 이게 말인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호랑이 꼬리를 잡아서 패대기를 쳐서 죽일 정도로 헤라클레스급이야. 그런데 김유신한테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뉘앙스가 나와. 유신공한테는 안 된다. 호림공이 유신공한테는 안 된다. 호림이 아니고 알천. 알천공이. 예.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재밌어요. 그 알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면 섭정왕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섭정으로. 그러니까 선덕여왕 죽고 저 비담의 난이 이제 실패하고 비담이 떨어지고 나서 그 알천이 이제 섭정을 하거든요. 섭정으로 화백제도에서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아. 섭정이라는 건 거의 이제 왕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왕을 할까라고 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 나는 나이가 많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물려줘야 된다.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춘추입니다. 그때 왕 했으면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국사로 얘기하면 최규하 대통령 같은 스타일. 안 그러면 조선시대로 말하면 정종이지. 정종. 정종. 그래서 이방원 올라오기 전에 잠깐 이렇게 들어갔다가 아유 이거 내 자리가 아닌가 봐. 여기 뜨뜻하고 좋긴 한데 앉아있다가 엉덩이는 따뜻한데 목이 날아갈 것 같아. 이런 상황을 생각한 거지. 집안이 도륙이 나겠다. 이거는 해서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가 봐. 그래서 그 알천 이런 사람들 보면 그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 비담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고 난을 일으켰을 때 저걸 진압하는 게 김유신이에요. 김유신이 진압을 합니다. 왕이 이제 늙어서 결국은 김유신이 진압을 이 비담이 주장한 거는 여성 군주가 제대로 정치를 못한다. 늙기도 했고 그다음에 계속 백제한테 깨졌어요. 그리고 고구려한테도 깨지고 이제 동네 북이라 그렇게 해서 깨지니까 안 된다라고 해서 선제적으로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어떻게 보면 접수를 하려고 했는지 안 그러면 왕을 유폐시키고 대충 이렇게 잡고 있다가 그러니까 두 가지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래서 꼭 왕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성계 같이 가는 스타일도 있고 결국은 왕을 죽이고 그렇게 가는 스타일도 있고 아니면 조조같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조조같이 그냥 황제는 냅두고 자기가 싸고 있는 거지. 이렇게 아무도 접근 못하게. 요걸 죽였을 때 자칫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를 어디서 우리가 봤냐면 황후에서 봤지. 황후에서 초한지를 보면 황후가 그걸 죽여요. 의제를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고 우리나라에도 터지잖아. 김종직의 조이제문 사건. 조선 초기에 모르시는구나. 사화의 시작인데. 몰라도 돼.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사건들까지 연결되는 뭐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비담이 선덕여왕을 죽이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저 난 과정에 선덕여왕이 죽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 하나는 그냥 병사, 그냥 늙어서 그냥 전란까지 일어나니까 반란까지 일어나니까 정신 사나워서 죽었다가 하나의 설이고 하나는 비담군에 의해서 죽었다. 밀렸던 거지. 밀렸던 거지. 근데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어. 비담은 명할산성에 있었고 명할산성에서 진을 쳤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서울로 얘기하면 북한산이나 남한산성에서 친 거고 그 다음에 김유신은 선덕여왕을 어디서 막고 있냐면 반월성에서 경주 안에 반월성에서 막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결국 반월성으로 유성이 떨어지면서 저 반월성으로 유성이 떨어지면서 김유신 군대의 사기가 꺾였는데 그거를 연을 날려서 다시 불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유성이 다시 올라갔다라고 또 사기를 쳐서
김유신이 사기를 쳐서 결국 저 명할산성에 있는 군대를 이기고 대단한 겁니다, 진짜.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예를 들면 그거예요. 최영이 이성계의 주력군, 위화도 회군 주력군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물론 뭐 최영도 한 3번 정도 막아내요. 개성에 있는 군사로 한 3번 정도 막아내고 결국 무너지게 되는데 근데 저거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저거는 김유신이니까 진짜 가능한 정도의 큰 일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저거 선덕여왕을 김유신이 보낸 거 아니야? 그 가능성 있는 소리예요. 이게 가능하다니까? 그게 왜 가능하냐? 이때 보면 그 사건이 또 나와. 이 선덕왕 때 보면 이 해공왕을 죽이는 게 누구냐면 이게 진짜 신기하다. 해공왕이 트랜스젠더 같은 왕이에요.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을 거야. 그러니까 겉에는 달고 나왔는데 아내가 여자야. 태국으로 갔으면 됐는데 수술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래가지고 아니 모르겠어요. 그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이긴 쪽에서 다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워버리거든. 언제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김지정이라는 사람이 먼저 반란을 일으켰어.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켰어. 근데 이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킨 건 해공왕이 이제 한 16년 정도 되니까 이제 다음 왕위로 나 아니요? 이런 놈이 친히 반란을 일으킨다니까? 그렇게 해서 잡고 있는 거예요. 해공왕을 기록에 보면 정사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삼국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3개월 동안 잡았다 그래요. 왕궁을 포위하고 3개월 동안. 죽일 생각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죽일 생각 없다는 뜻이에요. 네가 가면 내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게라는 뜻이에요. 그랬는데 그 김지정의 반란을 두 사람이 연합해서 진압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김양삼과 김경신이에요. 얘네가 들어와가지고 저 김지정의 반란을 다 진압해버려. 진압하는 과정에서 왕을 죽여버렸어. 그리고 그걸 전부 김지정 쪽에다가 다 너네가 죽였어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내가? 이게 선덕왕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사람입니다. 요거 진짜 이 시대와 관련해서 진짜 신기하다. 저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저게 가능할까? 그래서 반란군에 다 뒤집어씌우고 지가 왕을 해. 그때부터 신라 하대라고 합니다. 신라 상대, 중대, 하대, 삼국사기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상대, 중, 하, 상중하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상에서 중으로 넘어가는 때가 언제냐면 상에서 중으로 넘어가는 때가 김춘추가 등장했을 때. 그러니까 그전에는 성골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물론 성골 개념이 굉장히 이게 탄력적이어서 어디까지가 성골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진짜 웃겨. 승마는 성골이고 용수는 성골이 아니라니까. 이게 무슨 어떻게 봐서 이게 아니야. 이게 무조건 사실은 승만하고 용수, 승만이 만약에 성골이면 용수도 성골이어야지. 근데 성골이 없다는 거거든. 성골 남진이라고 나와요. 성골 남자가 끝났다. 남진 다 했다. 그래서 선덕여왕이 성골 여자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남녀보다 중요한 게 피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혈통이 더 우선인 거야.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남녀 차별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컸죠. 집안에서 자식들 중에서 남성 아들하고 딸이 차이가 컸죠. 지금은 어떠냐면 큰 차이 없죠.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게. 그래서 저기는 피중심이구나. 귀족제니까. 그래서 피중심이 확립되면서 사실은 선덕여왕이 왕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성골 남진, 성골 남자가 다 해서 선덕여왕이 피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왕이 됐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성골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그런데 김춘추부터는 진골. 진골이에요, 진골. 그래서 김춘추가 진골이고 이게 이제 부인이 문희잖아. 문희. 여러분에게 문희는 영화배우 문희 뭐 이렇게 떠오를 수 있지만 문희 김유신 동생이잖아. 그래서 김춘추는
진골이 확실합니다. 왜? 족강이라 그래서 마누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내려간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 원래는 성골이었다가 결혼하면서 진골이 됐을 수 있어. 그거는 뭐 오케이. 그건 가능해. 왜냐하면 김유신과는 어차피 저게 진골이니까 편입진골 그것도 약간 떨어지는 거지. 네, 편입진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성골진골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승만까지는 성골이래. 성골이래. 그래서 나중에 과도적으로 올라가거든. 그래서 모르겠어. 김춘추, 김유신계에서 선덕여왕을 죽였을 수도 있어요. 난 과정에서 죽었다까지만 나오지 사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안 나와. 그리고 저 전란이 일어나면 뒤집어 씌우기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왕을 죽여놓고 쟤네가 죽였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진술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이미 걔네도 다 죽었어. 그래서 어이 사람이 없네. 그래서 나야. 근데 내가 들어서기가 조금 미안한 거야. 이때는 상대에서 중대 넘어가는 이 시점에는 그나마 좀 쪽팔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덕여왕 다음에 진덕여왕을 과도기로 세우는 거고, 걔를 올렸다가 내려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하대로 가면 그런 게 어딨어. 입에 들어가 있는 것도 뺀다. 이제는 양 보고 지랄이고 없어. 그냥 너 입 벌려. 이래가지고 다 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하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하대에 확실한 사람이 원성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얘기는 조금 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있어. 신라 안에 또 다른 왕이 있어. 대립군. 그게 명주군왕이에요. 명주군왕 김주원이라고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 신라가 나라가 있는데 이게 왕이 한 명인데 그 안에 땅을 띄워줘가지고 너 거기 왕해. 이렇게. 굉장히 재밌어.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